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어쨌든 간에 처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끝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가장 처음 되는 게 무엇일까? 이제 앞으로의 끝은 무엇일까?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세기에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원어 히브리어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엘로힘인데 이게 복수입니다. 엘로힘이란 이 단어가 복수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1인칭에서 단수인데 엘로힘은 복수란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복수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보면 우리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다, 끝이다.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중요한 진리입니다. 실제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우주적인 거예요. 즉 사람이 기독교를 처음에 종교의 어떤 개념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사람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져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다시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전제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되는, 풀리지 않는, 영원히 풀릴 수 없는 문제들 또한 하나님이 그 근원을 알고 계실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완벽한 정답이니까. 완벽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죄에 대한 합리화를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해야 됩니다. 왜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장 심각한 정당화가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모든 학문에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문을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러분 단언컨대 말한다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진화론은 우주의 먼지로부터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작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러면 그 우주의 먼지는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을 못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학문이 절대적인 진리가 돼버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불안전하잖아요. 불확실하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창조를 고집한다? 그걸 강조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사실인 거예요. 더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요?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설득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냥 사실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 증거들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할 만한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도 그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뭐 지질학자라든지 뭐 역사학자들인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했어요. 흥미롭잖아요. 네. 그래서 그 증거들이 하나 둘씩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은 진화론을 주장했던 그런 과학자들도 조금씩 한 분, 두 분씩 이 창조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치 죄와 또 구원을 무슨 대표하듯이 세상은 진화론을 끊임없이 지금 고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했을 때 처음 딱 펴서 첫 문장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피자마자 읽을 수 있는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합니다. 이걸 믿을 수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복음서가 있어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가짜 구원이죠. 창세기 1장 1절 펴자마자 볼 수 있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임이 믿어지겠습니까? 왜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로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로 보여주셨는데 그 창조의 자체를 믿어지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즉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이 곧 현실의 나의 삶의 정답에 관심을 갖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어떤 학문적 의미에서 천지창조는, 어떤 종교적 의미에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라는 마치 신화와 같은 내 삶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갭이 있고 그 선입견 때문에 지금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이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선하게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치료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생각 안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그 답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관계성이 없어요? 지금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죄된 것들이 더 합리적이고 더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면. 그러나 죄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들을 지금 부정하고 있어요. 자꾸 분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삶의 정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왜? 더 이상 구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 삶 가운데의 복을 누릴 것을 그들은 부정해야 되니까. 왜요? 죄의 뿌리가 그거니까. 자꾸 믿는 자들을 미혹하죠. 따라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더욱 믿음의 갈등을 심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로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진 이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살면서 이기지 못한다는 자꾸 착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 안에 분명히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물리치고 지금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것에 좀 자유하게 되고 진정한 정답을 좀 얻어서 정말 아무 생각 걱정 근심 없이 늘 내 감정이 좀 기쁨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다 필요 없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것만 믿어지면 다 문제가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의 문제도 진짜 머리 아프고 무거운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계속 꼬여져가는 이 문제들만 가지고 붙잡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곧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가장 빨리 그 해답을 얻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순간입니다. 말씀 하나로 지으셨잖아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시고 말씀으로 다 지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 있을 때 말씀만 하시면 다 문제가 그 자리에서 해결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못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내가 100% 확신하는가의 문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 하나를 준비했어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 과학적 근거를 잘 설명한 영상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한 30분 정도 되는 이 분량의 내용을 여러분 그냥 집중해서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봐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집중해서 보잖아요. 말 한마디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보여지는 것들 좀 바쁘니까 이 시간만큼은 집중해서 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보고 듣기를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좀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1장 처음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만들어졌다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지층을 함께 보실 건데요.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지질학적인 증거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경을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뭘 근거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영상 일부는 여러 창조과학 교수님들의 세미나 내용과 자료를 많이 참고했고요. 특히 켄트 오빈드 교수님과 김명현 교수님, 이재만 교수님 자료들도 참고한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퇴적 지층. 바꿔 말하면 지금 지구 땅 속에 남겨져 있는 여러 지층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한 지층들이 있는데 그 이상한 미스테리한 퇴적 지층들이 놀랍게도 성경 기록으로는 뚜렷하게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기록에서 퇴적 지층과 관련된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물과 땅과 생명체에 관련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땅을 만드셨는데요.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물을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로 나누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셋째 날 온통 물로 잠겨져 있던 땅의 일부를 물 위로 드러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섯째, 여섯째 날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의해서 볼 기록은 땅과 물과 생물 이 세 가지에 관련된 기록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날은 땅은 있지만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이 모든 땅은 이미 물로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물의 일부를 창공 위로 올려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땅은 물 속에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도 아직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온통 물 속에 잠겨 있던 땅의 일부를 물 위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라고 물의 움직임을 표현한 기록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엄청나고 광범위한 면적의 땅이 하루 만에 물 위로 올라오면서 물이 한쪽으로 모여지는 광경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생명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생명체를 만드십니다.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드셨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부터는 지금 지구에 땅 속에 존재하고 있는 퇴적 지층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것인데요. 지금부터는 앞서 먼저 정리해 본 성경 기록을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놀라운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진화든 창조든 편견 없이 우리가 지구 어디에서든 땅을 파면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의 앞마당을 파도, 이웃집의 앞마당을 파도, 혹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어디든 땅을 파면 이런 구조의 퇴적 지층들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는 지구상 어디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디든 파면 무조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편의상 진화론에서 정한 명칭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순서대로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퇴적 지층을 보시면 마치 무지개떡처럼 반듯한 퇴적 지층들의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에서는 고생대의 시작, 즉 고생대의 초기 시대를 캄브리아기라고 명칭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퇴적층, 그러니까 원생대와 시생대는 선캄브리아기라고 명칭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진화론자들이 정리는 이렇게 잘 해놓았는데 그들이 이 퇴적층들이 왜 이런 형태를 갖추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 까닭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미스테리한 퇴적 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크게 세 개의 지층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시생대와 원생대와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 세 개의 지층들의 특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생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밑에 있는
이 시생대 땅은 진화론에서 지구 역사상 가장 오래된 땅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상하게 이 밑으로는 반듯한 퇴적 지층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땅에 퇴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의 지층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는 볼 수 있는 반듯하고 평평한 퇴적 지층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이 시생대 지층 속에는 단 한 개의 화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발견된 화석 개수를 아주 최소로 어림잡아도 100억 개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단 한 개의 화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지구상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생대입니다. 이 원생대 지층에서는 이상하게도 갑자기 퇴적 지층들이 생겨납니다. 반듯하고 평평한 퇴적 지층들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런데 퇴적 지층은 있는 반면 시생대의 지층에서와 똑같이 화석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정리하면 원생대에서는 반듯한 퇴적 지층들은 생겼는데 생명체는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의 생명체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퇴적 지층들은 생겼는데 왜 생명체는 안 생겼을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고생대입니다. 이 고생대는 시생대, 원생대, 성캄브리아기에서 이제 캄브리아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가 시작된 고생대에서도 원생대와 똑같이 퇴적 지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생명체들의 화석이 이 퇴적 지층들 속에서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화석들이, 그 생명체들이 미등하고 어정쩡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생명체들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생명체들의 화석들이 폭발적으로 이 퇴적 지층들 속에서 갑자기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시생대나 원생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아주 미등하고 어정쩡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생명체들의 과정이 없이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생명체들의 화석이 폭발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화석이 폭발적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캄브리아기와 생명 대폭발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퇴적 지층에서 발견된 수많은 화석들 중에 진화론을 뒷받침해줄 어정쩡한 생명체의 화석은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족족 모두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명체들의 화석들 뿐이라는 것이에요. 이렇듯 지구상 어디에서 땅을 파도 모든 땅 속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시생대에서는 퇴적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다. 그리고 원생대에서는 퇴적 지층은 있지만 화석은 없다. 그리고 고생대에서는 퇴적 지층도 있고 화석도 있다 입니다. 이 사실은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모두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만큼 너무 분명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이들에게 이게 아주 큰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분들이 이름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지어놨다고 해서 그것들의 사실을 정확히 알아서 이름을 지어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몰라요. 왜 이런 구조로 퇴적 지층들이 형성되었는지, 왜 화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정말 그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사실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실제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질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며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모리스라는 분이신데 성캄브리아기와 캄브리아기 경계의 화석 기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커틀러라는 지질학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층 순서의 무질서 규모는 수미리에서 수미터까지다. 이 무질서는 아마 모든 화석 기록의 일반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분이 되게 유명한 지질학자인데요. 커틀러라는 분이. 이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층의 무질서. 이 얘기는 생명체들의 화석이 진화의 순서대로 아래 지층부터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질학자들이 지층의 무질서라고 명칭하는 것인데요. 발견된 모든 화석이 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화론의 대부라고 인정받고 있는 분이에요. 스테판 제이 굴드라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윈에게, 찰스 다윈 아시죠? 이 찰스 다윈에게 캄브리아기 화석 폭발보다 골칫거리는 없었다. 갑자기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동시에 출현한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화석 기록에서 진화론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희망하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받고 있다. 이 얘기는 즉 뭐냐면 진화의 순서대로 아랫지층부터 화석이 발견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가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화석이 진화의 순서대로 아랫지층부터 발견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먼저 한 거예요. 희망을. 여러분, 바꾸어 말하면 이게 뭐죠? 믿음이 먼저였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어쨌든 하지만 발견되는 모든 증거들은 진화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들이 너무 분명하고 뚜렷하니까 이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화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일 어떤 생명체의 화석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종류로든 분류되는 게 확실히 보이는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어류, 양서류, 포유류, 조류와 같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아메바도 아닌, 박테리아도 아닌, 어류도 아닌, 혹은 어류도 아닌, 양서류도 아닌 이상한 어정쩡한 생명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하고 분류할 수 없는 이상한 어정쩡한 생명체의 구조와 형태를 지니고 있어야만 진화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견되는 모든 화석들은 모두 뚜렷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분질 수 없는 어정쩡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생명체의 화석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진화론자도 창조론과 공개 논쟁을 할 때 화석의 자료를 갖고 나와서 공개 논쟁을 하는 진화론자는 없어요. 왜냐? 모든 화석은 진화를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화석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구상에 가장 많은 화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국의 콜른 패터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화석들이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 있습니다. 지구상의 그 누구도 그들보다 더 많은 화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콜른 패터슨은 진화론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 어디에도 중간 단계 화석, 그러니까 진화론을 뒷받침해줄 어정쩡한 구조와 형태를 가진 화석이죠. 근데 그런 화석을 단 한 개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실례지만 왜 당신은 중간 단계 화석을 단 한 개도 보여주지 않습니까? 패터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라도 진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화석을 갖고 있거나 살아있는 생물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책에 넣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런 화석은 단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석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면 고생대의 퇴적층 속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생명체들의 조상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정쩡하고 불안한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는 생명체들의 화석이 반드시 시생대, 원생대 지층 속에서 발견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화석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진화론에서 아주 큰 오류가 되는 팩트임은 분명하니까요. 자, 다음으로 화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보이시는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층의 단면도입니다. 여기 6개의 화석이 비교적 화석들 중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화석들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화석들이 전 지층에서 다 발견됩니다. 이렇다는 것은 실제로 화석들이 진화의 순서대로 밑에 지층부터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화석의 증거에 대한 자료는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지창조의 땅을 만나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듯한 퇴적지층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그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성경의 기록이 더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지질학자들이 연구하고 실험해서 찾은 이 반듯한 퇴적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엄청난 퇴적지층들은 엄청난 규모의 물의 양과 그 엄청난 물의 양이 만드는 엄청나게 강한 물살이 동반되어야만 이런 광범위한 면적의 반듯한 퇴적지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질학자 중에 특별하게 피에르 줄리앙이라는 지질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반듯한 퇴적지층을 만들려면 오랜 시간이 아니라 단시간에 모래나 흙 같은 입자들이 순식간에 쌓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평평하고 아주 반듯한 퇴적 지층들은 반드시 물과 함께 모래나 흙이 엄청난 물살에 의해 휩쓸려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했는데요. 따라서 지금 이 퇴적지층이 뭐 몇백만 년 혹은 몇천만 년이라는 이런 긴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지질학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소개해드린 줄리앙이라는 지질학자의 실험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보시면 입자가 다른 모래를 섞어서 비커에 담은 뒤에 그걸 깔때기를 통해서 떨어뜨리는데 잘 보시면 이미 비커에서도 섞여 있고 깔때기에서도 또 섞이고 흘러내리면서도 또 섞이면서 떨어지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평평한 지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물이 없어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입자가 다른 무언가가 있으면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물이 없는 상태에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수평으로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는 뭐 어마어마한 면적의 지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실험한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주 긴 유리 수족관에 펌프를 이용해서 물살을 한쪽으로 치게 만들고 입자가 다른 흙과 모래가 섞여 있는 흙탕물을 한쪽으로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바로 지층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밑에서부터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흙탕물이 떠내려오는 시작점, 즉 그 근원지에서 가까우면 먼저 만들어지고 근원지에서 멀면 나중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밑에 퇴적층에서 화석이 발견됐다고 먼저 살던 생물이 아니고 또 위의 지층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나중에 살던 생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석의 위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생명체들이 매몰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층에서는 비교적 바닷속 밑에서 서식하는 생명들의 화석 위주로 발견되는 거고 위로 갈수록 각각 그 위치에서 서식하는 생명들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리앙이라는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T1, T2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원지에서 가까운 것이 먼저고 근원지에서 먼 것이 뒤에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광범위한 반듯한 퇴적 지층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반듯한 퇴적 지층들은 긴 시간의 증거가 아니라 어떤 사건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지질학에서 이미 결정난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대략 20년 전에서 30년 전까지만 해도 진화론에서 주장하던 가설이 뭐냐면 한 층 한 층 퇴적 지층들이 쌓이는데 시간은 몇백만 년, 몇천만 년, 몇억 년까지도 걸렸을 거라는 가설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퇴적 지층이 쌓인다면 절대로 저런 식으로 반듯하고 평평한 퇴적층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요. 그거에 대한 요인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 중요한 요인은 지구의 땅에는 꾸준하게 계속 비가 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뭘 짓기도 하고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심하면 태풍도 오고 자라던 나무가 죽기도 하고 그 나무가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등등 땅이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그렇게 오랜 시간 거치다 보면 땅이 이렇게 반듯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땅이 이런 자연 현상들을 거치면 땅은 매우 울퉁불퉁하고 불안정한 지층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반듯해질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큰 퇴적 지층이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현상을 실제 관측한 기사와 논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세인트 헬렌 산에서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여기 봉우리 위를 덮고 있던 빙하가 녹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난 지하수가 마그마와 함께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땅 밑에 지하수가 함께 터져 나오면서 이 산이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흙탕 물들이 산 아래쪽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그 흙탕물들이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엄청난 퇴적 지층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뒤로 보이는 것은 이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퇴적 지층들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퇴적 지층이 30cm가 쌓이려면 대략 5,000년 정도 걸린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 퇴적 지층들은 진화론의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수십만 년 걸려야 만들어지겠죠. 근데 보시는 이 퇴적 지층 단 3일 만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직접 봤으니 3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지, 또 그렇지 않았으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거 수천만 년, 수백만 년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에 언젠가 진화론을 믿는 선생님이 자신의 학생들을 여기로 데리고 와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학생 여러분, 여기 퇴적 지층들 보이시죠? 이것들은 수천만 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 지층입니다. 그러면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당시 직접 보고 있었는데 3일 걸렸대요. 아마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때 이 퇴적 지층이 쌓이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고 거대한 퇴적 지층이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광경을 실제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지질학자들이 이런 반듯한 퇴적 지층은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더 분명하게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반듯한 퇴적 지층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흙과 모래 같은 것들이 엄청난 양의 물과 그 엄청난 양의 물로 만들어진 엄청나게 센 물살로 인해 휩쓸리면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 있는 퇴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이라고 해서 오래된 게 아니다.
또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의 위치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몰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성경 기록의 관점으로 이 퇴적층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알아채시고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함께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반듯한 퇴적 지층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생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6일 중에 과연 어떤 날 이런 지층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는데요.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한 상태고 온 땅 위에는 이미 온통 물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 물속에 이미 잠겨져 있는 땅에 반듯한 퇴적 지층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퇴적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 생명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 창공을 만드시면서 물의 일부를 창공 위로 나누셨습니다. 그럼 이 둘째 날도 퇴적 지층이 생길 만한 근거가 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명체는 없습니다. 자, 셋째 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셋째 날 엄청나게 광범위한 땅이 물 위로 하루 만에 올라오면서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바다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어요. 그 엄청난 광범위한 면적의 땅이 하루 만에 물 위로 올라오면 그 땅 위를 이미 덮고 있던 엄청난 양의 물들이 엄청난 물살로 흙과 모래를 휩쓸면서 함께 낮은 곳으로 흘러갔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반듯한 퇴적 지층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생명체를 만들기 전입니다. 그러면 이 지층 속에는 반듯한 퇴적 지층들은 있지만 화석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섯째, 여섯째 날 드디어 생물을 만드십니다. 근데 그 뒤로는 퇴적 지층들이 생겨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지창조 6일이 지난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생기죠? 노아 때 대홍수 심판 사건이 생기잖아요. 대홍수 심판 사건 때 땅속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엄청난 비와 폭풍우와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물살이 150일 동안 지구를 계속 돌고 있었어요. 일단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화산이 터지듯 지하수가 함께 마그마와 터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구의 모든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온 지구에 지진이 생겨서 토양이 액화 상태가 됩니다. 이걸 토양 액화라고 그러는데 토양 액화가 되면 흙이나 돌 같은 이런 것들이 붕 뜨면서 물처럼 부셔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토양이 액화 상태가 되고 그 폭발로 인해 쓰나미 같은 해일이 생깁니다. 바닷속에서 큰 폭발이 나면 그게 해일을 만들 거잖아요. 거기서 터지니까 그 압력으로 인해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왜 150일 동안 물살이 계속 지구를 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달의 중력으로 바다에 파도가 생기고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듯 온 지구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그 물살이 계속 지구를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퇴적 지층들은 이때 150일 동안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물살이 계속 지구 전체를 돌면 엄청난 퇴적층을 만들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때 만든 지층 속에는 퇴적 지층도 있고 화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생명체들의 화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들을 만드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진화론에서 풀지 못하고 있는 지구 퇴적층들을 성경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가장 밑에 지층, 퇴적 지층도 없고 생명체도 없는 이 지층은 뭘까요?
첫째 날 만드신 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퇴적 지층은 있는데 생명체는 없는 이 지층은 뭘까요? 셋째 날 하루 만에 땅을 물 위로 드러나게 하셨던 그날이에요. 그때 지층은 생겼는데 지구상에 생명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퇴적 지층도 있고 생명체, 즉 화석도 있는 지층은 뭘까요? 홍수 심판 사건이에요. 그때는 모든 생명체들이 있었으니까. 퍼즐이 완벽하게 맞죠. 여러분, 이것은 지구 전체에 걸쳐서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하고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부정하고 싶어도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증거들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우리가 창조 때의 땅, 셋째 날의 땅, 홍수 심판 때의 땅의 실제 사진을 볼 건데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지구상에 어디를 파도 말씀드린 이런 지층 순서로 나오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그걸 보겠다고, 창조 때의 땅을 보겠다고 그렇게 깊이 땅을 파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소백산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산뜻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깊은 퇴적 지층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창조 때의 땅을 실제 눈으로 아주 쉽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협곡이 미국의 유타주부터 애리조나까지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 협곡의 크기가 우리나라 남한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이 협곡의 깊이는 1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엄청난 면적과 깊이를 가진 대협곡인데요. 이제 이곳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밑에 이 부분이에요. 아주 복잡한 땅 보이시죠? 이 땅이 진화론에서는 시생대라고 주장하는 땅인데 여기에는 반듯한 퇴적 지층도 없고 화석도 없어요. 그럼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바로 천지창조 첫째 날의 땅이에요. 아무리 파고 찾아봐도 화석이 단 한 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로 진화론에서 원생대라고 주장하는 땅인데요. 여기서는 갑자기 반듯한 퇴적 지층들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땅에는 반듯한 퇴적 지층은 생겼는데 여기도 아무리 파고 찾아봐도 그 어떤 화석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천지창조 셋째 날의 땅이에요. 자, 그리고 그 위로 진화론에서 고생대 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인데 여기는 반듯한 퇴적 지층도 있고 또 완벽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생명체들의 화석들도 있어요. 그 밑에 시생대 원생대에서는 아무리 파 뒤집어도 한 개도 안 나오던 화석이 여기 이 퇴적 지층들 속에서는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냥 대충 파면 나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면 화석을 판매를 하는데 가짜가 없대요. 왜냐하면 가짜 만드는 것보다 진짜를 찾아서 파는 게 더 쉽대요. 그 정도로 이 고생대 퇴적층들 속에는 화석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퇴적층은 뭘까요? 여기는 바로 대홍수 심판 사건 때 만들어진 퇴적 지층들인 것입니다. 자, 방금 보신 사진은 퇴적 지층들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가장 뚜렷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캐년 하나만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말고도 지구 땅속의 이런 지층들의 순서는 지구상 어디에도 예외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퇴적 지층의 실제 사진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